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결핵은 어떤 식으로 옮습니까? 결핵은 여러분 바이러스가 아니라 균이죠. 결핵균인 거죠. 그럼 이 결핵균은 어떤 식으로 침방울에 의해서 옮는 게 가장 흔한 경로입니다. 그럼 침방울에 의한 전파를 뭐라고 한다? 비말전파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비말전파, 침방울을 말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알아두십니다. 폐결핵을 옮기는 가장 흔한 경로가 뭐냐? 이래 말하면 비말전파. 만약에 비말전파라는 말이 없다면 호흡기계를 통해서 옮는 거죠. 그러면 결핵은 어떤 사람들이 잘 걸립니까? 라고 말한다면 결핵이 옮는 거는 감수성 환자. 자, 감수성이 높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핵의 감수성이 높다. 어떤 질병의 감수성이 높다 이 말은 우리가 생기부에 위 학생은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으로서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어떤 거에 분위기에 흠뻑 빠져드는 거를 감수성이 높다 이러겠죠. 그럼 질병에 있어서 감수성이 높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질병에 쑥 하고 잘 빠져든다. 다르게 말하면 질병에 잘 걸린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감수성이 있는 환자 이 말은 결핵에 잘 걸리는 환자, 잘 걸리는 대상 그 말인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잘 걸립니까? 너무 어려도 너무 나이가 있어도 다 잘 걸려. 그래서 3세 미만의 소아 잘 걸려요. 그리고 또 나이가 아싸리 많은 노인,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하실 게 청소년. 청소년들한테 결핵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3세 미만의 소아 아니면 노인 아니면 청소년에게 많다. 그리고 결핵은 제가 예전에는 후진국병이라고 불렀다 그랬죠. 그래서 영양 상태가 결핍될수록 결핵은 잘 걸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병에 있어서 여러분 부신피질 호르몬 장기 투여자 이런 말 되게 많이 물어요. 부신피질 호르몬 이건 여러분 스테로이드 그 말이에요. 스테로이드. 그럼 이 스테로이드를 오랫동안 복용을 하거나 투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부작용이 뭐가 있다? 면역력이 떨어져요. 면역력이 떨어져. 그럼 말 그대로잖아요. 면역력이 떨어졌으니까 결핵균이 들어왔을 때 막아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수성이 높은 거지. 자, 결론. 결핵의 감수성이 높은 환자는 어떤 사람이 높다? 3세 미만의 소아 아니면 노인 아니면 청소년 그리고 영양결핍자 부신피질 호르몬 장기 투여자 에게 많다는 거. 그러면 결핵은 증상이 어떻습니까? 하는 부분입니다. 결핵은요, 처음부터 열이 심하게 나진 않아요. 결핵에서 특징은요, 미열이 특징이에요. 이 열이 낮에는 괜찮아. 어둑어둑해지고 초저녁 있죠. 초저녁만 되면 기분 나쁠 정도의 미열. 그 정도 열이 계속 나. 그러면서 어떻다? 기침하고 또 가래, 객담 배출을 하겠죠. 그리고 점점 이 결핵은 소모성 질환이라서 식욕이 없어요. 그리고 체중도 막 빠질 겁니다. 그리고 폐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폐결핵이니까 또 흉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장질환이 아니라 폐의 문제에서도 흉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해진다면 열이 심하게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처음부터 고열은 아니고요. 초저녁에 약간 미열이 약간 있어. 그러면서 기침하고 가래가 있고 그리고 가슴도 아프고 체중이 빠진다. 이런 게 증상입니다. 외우실 건 없고요. 눈도장으로 자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눈도장으로 찍어 주십시오. 자, 눈도장이라는 거는 우리 서인천 원생분들은 아실 건데 자주 읽어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결핵은 그러면 치료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결핵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결핵약을 먹어야 되겠죠. 결핵에 감염이 됐으면 그때 먹는 결핵약을 뭐라고 한다? 항결핵제. 세균을 죽이는 약 항생제. 바이러스를 없애는 약 항바이러스제. 결핵을 없애는 약 항결핵제. 되셨어요? 항결핵제를 복용하는 거야. 이때 항결핵제는 결핵약은요 식전에 한 번 먹을 거예요.
한번 아침에 식전에 한 움큼의 약을 먹을 겁니다. 근데 이 약을요, 먹고 있는 동안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이 정도 먹었으면 안 옮긴다 하는 시기가 2주 정도 복용을 했으면 감염력은 없어져요. 그러나 결핵 환자는 낫겠죠. 전염성 결핵 환자는 아니고 감염력이 없어졌으니까.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결핵은요, 식이요법이 중요합니다. 결핵의 식이요법은 그냥 다 많이 주세요. 탄단지 다 많이 주세요. 우리가 여간하면 지방을 많이 주라는 말은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결핵은 지방조차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전부 다 고야, 다 고. 그래서 고지방, 고단백, 고탄수화물, 고비타민 전부 다 고 이렇게 한다면은 전부 다 결핵입니다. 고단백, 고탄수화물, 고지방까지 비타민하고 함께 주는 게 결핵의 치료법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증상을 보이는데 결핵인가 아닌가를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그럼 결핵을 진단하는 테스트를 뭐라고 한다? 투베르쿨린 반응검사. 투베르쿨린 반응검사. 알아두십시오. 결핵을 알아보는 테스트를 투베르쿨린 반응검사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냥 줄여서 투베르쿨린의 T 써가지고 T 테스트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때 무슨 약을 쓸 거냐면요. 결핵을 알아보는 치약 PPD 용액을 쓰겠습니다. PPD 용액을 얼마를 쓸 거냐면요. 0.1cc 0.1cc를요, 환자에게 팔의 안쪽에다가 점박 내측, 팔 아랫부분의 안쪽에다가 주사 방법은 얇게 포를 뜰 거거든요. 그거를 피내 주사라고 하죠. 그래서 피내 주사를 할 거야. 그래서 얇게 떠면 모기 물린 것처럼 뽕긋하게 올라올 거야. 그죠? 그리고 나서 동그라미를 그 자리에 한 다음에 얼마 있다가 그 자리에 결핵 반응 검사를 보겠다. 48에서 72시간. 48에서 72시간 후에 얼마나 땡글땡글한지를 보겠습니다. 그거를 얼마나 땡글땡글하냐 하는 거를 경결이라고 합니다. 그거의 직경, 지름을 체크하겠습니다. 자를 가지고 체크합니다. 그때 만약에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상에 10mm 이상이야. 10mm 이상이다 하면은 그 사람은 당신은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에서 뭡니다? 양성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때 양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라고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결핵균의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에서 양성이다. 이 말은 결핵에 걸렸다 이 뜻이 아니고요. 결핵균의 말뜻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노출된 경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노출된 경험이 과거에 알았었던 것도 노출된 경험이지. 그리고 또는 현재 내가 앓고 있는 것도 노출된 경험이지 않습니까? 되셨습니까? 그럼 이렇게 노출된 경험이 있으면 이것만으로는 현재 결핵을 앓고 있는 건지 과거에 앓은 건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 결핵 검진을 할 때 처음에는 투베르쿨린 반응을 하는데 여기에서 양성이 나왔다면 노출된 경험이 있다는 소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현재인지 과거인지. 그죠? 그래서 뭐를 하겠다? 엑스레이를 찍는 거예요. 이때 엑스레이는 간접 촬영이라는 게 있고요. 직접 촬영이 있어. 여러분, 간접 촬영은요, 싸. 금액 자체가 싸. 그래서 단체로 할 때 되게 좋아요. 단점은 뭘 것 같아? 정확성은 떨어지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순서를 말할 때는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를 간접 촬영을 해보고 거기서 좀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직접 촬영을 하고 그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노출된 경험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봐야 돼. 그 다음에 이번에는 9mm 이하로 나왔어요. 0.9cm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음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9가 안 되면 음성이란 뜻이 무슨 말입니까? 안 걸렸다 이런 뜻이 아니라 결핵균의
노출된 경험이 어떻다? 없다라는 소리예요. 없다. 한 번도 내 몸에는 결핵균이 들어왔던 적이 그전에도 지금도 현재까지는 청정 지역이란 소리죠. 그럼 이 사람은 뭐를 해야 될까? 이 사람은 향후 결핵에 걸릴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사람에 대한 처치는 음성자에 대한 처치는 무엇이냐 이래 말하면 뭐를 해야 돼요? 예방접종을 받아야 되겠죠. 결핵을 알아보는 예방접종약을 BCG라고 하죠. 결핵 예방 백신인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 접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상에 음성자에 대한 처치는 이라고 말하면 BCG 접종을 하는 겁니다. 얼마 이하일 때 노출된 경험이 없다고 본다? 9mm 이하일 때. 되셨습니까?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BCG를 지금 음성이면은 접종을 한다 그랬는데 이 BCG는 어느 부위에 합니까? 했을 때 왼쪽 팔에 하겠습니다. 왼쪽 팔에 상박, 상박이라는 말은 윗부분에 삼각근, 근육을 주사할 수 있는 삼각근 주변에 중앙에다가 주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 저희가 시험 다 끝나시고 여러분이 흡족하게 시험을 치시고 나서 제가 주사 실무에 대해서는 조금 집중적으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좌측 상박 삼각근의 중앙에다가 BCG를 접종합니다. 약은 얼마를 합니까? BCG 약 0.1cc요. 하는 주사 방법은 무슨 방법으로 한다? 피내 주사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내 주사라는 건 여러분 어떤 거야? 얇게 포를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할 때 아니면 질병을 금방 말한 것처럼 질병을 진단할 때 결핵을 진단할 때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라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좀 이따 배우겠지만 여러분 디프테리아 이런 거 알아볼 때요. 시크 테스트 이런 거 전부 다 진단할 때 하는 테스트예요. 피내 주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알레르기 무슨 반응이라는 말 들어가겠죠. 약물의 과민 반응, 항생제 알러지 반응 이런 거 할 때 피내 주사를 해요. 그리고 또 지금 말했던 뭐요? BCG 접종이요. BCG 접종도 피내 주사로 하겠습니다. 질병에 진단할 때 그리고 반응을 알아볼 때 그리고 BCG 접종 이런 것 등은 전부 다 피내 주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핵을 검진하는 순서는 처음에는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를 해. 거기에서 결핵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라고 10mm 이상으로 양성으로 만약에 나온다면 뭐를 하겠다고요?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양성이라는 말은 노출된 경험이 있다 그 말이니까. 그럼 그게 과거인지 현재 진행인지를 알아봐야 되니까 엑스레이를 찍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엑스레이는 제일 먼저 찍는 순서를 만약에 엑스레이에서도 묻는다면 간접 촬영이 먼저고 그 다음에 직접 촬영이 나중에 되셨습니까? 그거에서 했어요. 근데 이거에서만 엑스레이상에만 인 것 같다라고 나온다고 결핵이라고 판단하지 않아요. 결핵은 여러분 마지막에 항상 결핵균 검사를 해야 된댔죠. 그게 바로 뭐야? 객담 검사이죠. 객담 검사를 통해서 균 검사에서 나오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결핵 검진 순서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결핵을 알아보는 테스트,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 요 의미, 양성이냐 음성이냐 의미 되셨죠? 그리고 감수성이 높은 환자 이런 부분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보건간호에서 환경보건 부분 일부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환경보건에서는 기후의 3요소라는 거 자주 묻죠. 그러면 기후의 3요소는 그냥 여러분 이런 거는 왜일까 궁금해하지 말고 그냥 외워버려요. 기후의 3요소 하면 뭐다? 온습유가 되겠습니다. 기후의 3요소는 온, 습, 유. 자, 온, 기온, 그 다음에 습, 기습. 그리고 류,
기류, 바람이에요. 그래서 온도, 그리고 습도, 그리고 기류, 바람, 이 세 가지가 기후의 3요소가 되겠습니다. 외워버리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온열 요소, 온열요소. 시험 문제에서 온열요소는 어떤 게 들어가는가? 만약에 이런 거 묻는다면 그냥 껌인 거죠. 맞춰야 되는 문제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당연히 외우면 되는 문제니까. 그럼 온열요소에는 뭐가 들어간다? 온, 습유 들어갈게요. 온습유 뭐였어요? 기후의 3요소였잖아요. 그래서 기온, 기습, 기류 들어가요. 그리고 플러스 하나가 뭐가 들어간다? 복사열이라는 게 첨가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후의 3요소는 온습유, 온열요소는 온습유 플러스 복사열, 온열, 열 되셨습니까? 네 가지 기억하시고, 그리고 온실효과의 주범이라고 제가 하나 적어놨거든요. 여기에 이산화탄소 있죠. 자, 이산화탄소는 한번 정리를 다 해본다면 이산화탄소 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라야 되는 게 지금 말했던 온실효과, 지구가 더워지는 거, 이 지구가 더워지는 게 이산화탄소가 원인이에요.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열을 못 빠져나가게 지구의 표면을 랩으로 씌워버려가지고 지구가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지구가 더워지는 현상입니다. 온실효과의 주범 이산화탄소예요. 그 다음에 또 이산화탄소는 여기 실내가 왜 이렇게 탁해? 공기가 왜 이렇게 탁해? 이런 말 하죠. 그때 알아보는 게 이산화탄소예요. 그래서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 이산화탄소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이 이산화탄소는 실내 공기가 창문을 안 열어서 많은 사람이 실내에 오랜 시간 같이 있었어. 그랬더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막 어지럽기도 하고 막 속도 안 좋고 그래. 이건 뭐예요? 군집독이죠. 그래서 군집독의 원인이 되는 것도 뭐다?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군집독의 원인.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대기에 하나도 없을 순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해요.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허용 농도가 얼마 정도일 때까지는 괜찮습니까? 0.1%요. 0.1%까지는 괜찮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다시 결론, 이산화탄소 하면 여러분들이 지구가 막 더워지게 만드는 주범 이산화탄소, 온실효과의 주범, 실내 공기가 너무 탁해,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 이산화탄소야. 이게 너무 실내에 많으면 머리가 지끈지끈, 속도 안 좋고 울렁거리고 한댔죠. 그걸 뭐라 그래? 군집독. 이거의 원인도 이산화탄소. 그런데 하나도 없을 순 없어. 허용 농도는 0.1. 되셨습니까? 키워드들을 조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 나갔을 때 앉아 있는데 보니까 바람이 슬 불어. 그럼 우리 피부에 바람이 쓱 닿으면서 아우 시원하다 이래 말하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아유 바람이 없는 듯한데도 시원하네 앉아 있으니까 이런 말할 때는 바람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바람을 전혀 나의 피부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천천히 부는 거, 천천히 부는 바람의 세기, 그걸 뭐라고 한다? 불감기류라고 하겠습니다. 자, 불감기류는 여러분 용어의 뜻을 좀 알아두세요. 불감, 우리가 안전불감증이라고 하죠. 불감이 무슨 말인데 느끼지 못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기류, 바람이니까 바람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세기, 그거를 불감기류라고 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일 때 그런 정도의 속도로 느낍니까? 속도일 때 바람을 느끼지 못합니까? 0.1이요. 단위는 그냥 생각하지 말고 불감기류는 바람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세기다. 얼마? 0.1. 불감기류는 0.1. 되셨습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우리가 온도가 너무 높고 장마철에 습하기까지 하면 뭐라고 말해요? 불쾌지수가 너무 높아. 그럼 뉴스에서도 불쾌지수가 높은 날이 오니 서로 릴렉스 하십시오 이런 말 하죠. 그럼 이때 불쾌지수라는 건 여러분 어떤 거를 가지고 불쾌지수가 높다 낮다 이렇게 할 거냐면요. 기온이요.
온도가 높아야 돼. 온도가 낮으면 불쾌지수가 높다고 안 해. 온도가 높아. 근데 온도만 보는 게 아니라요. 온도는 높지만 유럽 같은 데는 어때요? 습하지 않으면 좀 덜 듣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불쾌지수는요. 온도도 보지만요. 습도도 같이 볼 거야. 습도, 기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도와 습도를 함께 봤을 때 사람이 느끼는 불쾌감의 정도, 기온과 기습을 봤을 때 사람이 불쾌감에 느끼는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것을 무엇이라고 말한다? 불쾌지수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불쾌지수를 여러분 DI라고 합니다. 그냥 대문자로 앞대가리만 따서요. DI 불쾌지수예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 아마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은 가끔 물어요, 여러분. 자, 불쾌지수가 얼마 이상이면 그때는 사람의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이런 말 묻거든요. 그랬을 때 불쾌지수는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쾌감 습도는 여러분 인체가 쾌감을 느끼는 습도 그거를요 쾌감 습도라고 하죠. 쾌감 습도 쾌적함을 느낀다는 거죠. 이거는 얼마 정도냐면요 40에서 60%일 때 쾌감을 느낍니다. 그럼 이 이상이 되겠죠. 그럼 이 이상인데 불쾌지수가 예를 들어서 70 이상이다. 70 이상이다 하면은 70 이상일 때는 10%의 사람이 불쾌감을 느낀다. 그 말입니다. 100명 중에서 10명이 느낀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게 조금 더 잘 나옵니다, 여러분. 자, 불쾌지수가 75 이상이다. 그래서 75 이상이면은 어떠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냥 끝에 5에서 그냥 키워드를 잡았어요. 75. 5가 나왔으니까 50%의 사람이 불쾌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5명의 사람이 불쾌감을 느낀다는 거죠. 75 이상이면 50%의 사람이 불쾌감을 느낀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80은요. 80 이상이면 거의 모든 사람. 그리고 86 이상이면은 견딜 수 없는 상태. 그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75 하면은 절반의 사람이 느낀다 하는 거 전체적으로 한번 눈도장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우리가 간 디스토마 있죠. 여러분 간 디스토마 이런 거는 간 흡충증이라는 기생충 질환에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왜 걸리냐면 민물고기 강가 주변에서 민물고기를 잡아가지고 회를 해서 생식으로 해서 생선회를 쳐서 먹은 거죠. 초장에 찍어가지고. 그러면 간 디스토마는 강가 주변의 민물고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럼 이 간 디스토마가 저 강원도 정선에서 생기겠다? 그럴 리는 없겠죠. 왜냐면 이거는 강가 주변에 생기니까 강가 주변 그 지역에서만 생기는 거죠. 지카 바이러스 처음에 어디 생겼어요? 이집트 숲, 이집트, 아프리카 이런 데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만 주로 발병하는 질병을 뭐라고 한다? 풍토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풍토병 하면은 대표적인 예로 간 디스토마나 지카나 뭐 이런 것 등이 그 지역에서만 생기는 게 되겠죠. 풍토병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기 오염의 지표라고 했어요. 대기 오염의 지표. 자, 이 대기 오염이 지금 공기 중에 대기가 오염이 심하다. 공해가 심하다. 공해가 어느 정도다 알아볼 때 대표적인 지표가 뭐가 들어간다? 분진.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로가에 길가에 가시다 보면은 전광판 붙어 있죠. 거기에 수치들이 막 나타나죠. 그거 보면 돼. 그래서 분진입니다. 자, 이 분진은 다른 말로 미세먼지 같은 말이죠. 분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황산가스요. 아황산가스. 그래서 아황산가스는 여기 SO2라고 하겠습니다. SO2. 여러분 이자가 빠졌어. SO2라고 하겠습니다. 아황산가스. 그리고 세 번째가 뭐가 들어간다? 일산화탄소가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지표예요. 물론 이거 말고도 납이나 벤젠이나 오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가장 먼저 보는 거는 분진, 그 다음에 아황산가스,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이 세 가지 제일 많이 묻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한다면 오존이라는 거 이것도 가끔 묻죠. 대기오염의 지표입니다. 분진,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외워두세요. 플러스 오존까지 보통 많이 씁니다. 자, 그 중에서 일산화탄소. 자, 일산화탄소는 CO라고 화학기호로 화학명으로 적겠죠. 일산화탄소입니다. 자, 일산화탄소도 시험 문제에서 되게 잘 묻는데요. 이 물질은 어떻다? 무색, 무미, 무치. 그런데 굉장히 뭐가 있다? 이 말이 들어갈 거예요. 맹독성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인체에 해로워요. 맹독성이 있고 치사율이 높죠. 그게 바로 일산화탄소입니다. 왜? 연탄가스예요, 여러분. 연탄가스가 일산화탄소거든. 그럼 맹독성이 있잖아요. 어떤 점에서 우리 몸의 적혈구가 산소 운반 능력을 못하게 만들죠. 누가? 일산화탄소가. 그래서 적혈구가 우리 몸에 산소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줘야 되는데 일산화탄소가 들어오면 산소가 우리 몸에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연탄가스 이런 걸로 사람이 많이 죽지 않았습니까? 일산화탄소입니다. 그런데 얘가 대기오염에서 매연이 막 나가면서 일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도 없을 순 없어.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하겠습니다. 근데 맹독성이기 때문에 허용 농도는 어느 정도까지만 되냐면 0.01%까지만 되겠습니다. 0.01% 해당되겠습니다. 일산화탄소. 자, 결론. 일산화탄소는 맹독성이 있다. 그리고 허용 농도는 0.01. 그리고 대기오염의 지표다라는 거 봐주십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분진,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가 대표적인 지표에다가 플러스 하나를 더한다면 오존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2차 대기오염의 지표라고 했죠. 2차 두 번째로 알아보는 대기오염의 지표는 오존이 보통 되는데 조심하세요. 이 오존은요. 인체에 유해한 역할보다는 이로운 역할을 많이 해요. 이 오존층이 어느 곳에 있을 때 굉장히 인체에 좋은 거냐면요. 비행기가 지나가는 항로 있죠. 그 정도쯤에 오존이 있을 때 좋아. 그럼 얘가 오존이 하는 일이 우리 몸에 햇빛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유해한 광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유해한 광선이 햇빛이 우리 몸에 바로 피부에 내리쬐면 피부암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는데 이 오존이 피부에 내리쬐는 유해한 광선을 어떻게 해준다? 차단해주는 역할을 해요. 자, 오존은 유해한 광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좋은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대기 오염이 심하게 되면 오존층이 어떻게 된다? 파괴돼요. 오존층이 없어진다고. 그럼 이 오존이 유해한 광선을 걸러줬잖아요. 근데 걸러주는 오존이 없어지니까 유해한 광선이 우리 몸에 바로 내리쬐겠죠. 그래서 뭐가 생긴다고요? 피부암을 유발합니다. 되셨습니까? 자, 여러분 교통정리 잘하세요. 3월 19일 날 시험 보실 때 여러분이 오존은 피부암을 초래한다면 틀렸어. 오존층이 파괴되었을 때 피부암을 유발한다고요. 오존은 유해한 광선을 차단해주는 좋은 역할을 한다. 생각하세요. 그 오존층이 파괴돼서 피부암이 생긴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있죠. CO2라고 했죠. 아까 했었습니다. 이산화탄소 하면은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 그리고 아까 온실효과의 주범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실내 공기에 막 너무 문 닫고 있으면 뭐가 생긴댔어? 군집독 일으킨다 그랬죠. 그럼 군집독이 안 생기려면 뭐를 내야 돼요? 문을 열어야 되겠죠.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바깥으로 빼내야 되잖아. 환기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 간호에서도요. 온도, 습도, 환기 이런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환기였습니다. 실내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빼고 바깥에 있는 산소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되셨죠? 그 말입니다. 보시고 그럼 이산화탄소는 허용 농도가 얼마까지 된다? 0.1까지는 된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실내 공기에 군집독이 있다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조심하세요. 군집독은요, 정상적인 공기 상상의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군집독은 왜 생긴 거다? 여기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공기라면은 어떤 건데요? 정상적인 공기라고 한다면 산소가 어때야 돼요? 산소가 O2죠? 산소가 많아야 돼. 반면에 이산화탄소가 적어야 돼. 그게 정상이야.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때 정상적인 공기의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말하면 결론은 어떤 거예요? 결론은 산소가 적고 이산화탄소가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생긴 거야? 군집독이 생긴 거예요. 자, 결론. 군집독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이라고 말했을 때 군집독은 정상적인 공기의 변화 때문에 생긴 거다. 이래 말하면 맞는 말. 정상적인 공기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거꾸로 바뀐 거죠. 산소가 적고 이산화탄소가 많은 걸로. 되셨습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 이산화탄소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지표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분변 오염의 지표라고 했죠. 자, 분변, 변이죠. 변에 뭐 있어? 대장균 있잖아요. 분변 오염의 지표 대장균. 그리고 또 대장균 하면은요, 수질 오염의 지표 기억하셔야 되겠죠. 수질 오염의 지표. 이 물이 마시는 물로 부적합하다, 오염됐다, 이런 말을 할 때 대장균이 들어가는 거야. 대장균. 그리고 또 방광염을 일으키는 주 원인균도 남자보다 여자들이 방광염이 많죠. 왜? 항문하고 가까우니까. 항문에는 뭐가 있는데 대장균이 묻어 있거든. 변에 묻어 있으니까 그게 요도 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우리가 닦을 때 뒤에서 앞으로 잘못 닦으면 방광으로 요도를 통해서 대장균이 들어가서 방광염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대장균은 수질 오염의 지표다, 또는 방광염의 원인균이다 라는 거. 방광염을 일으키는 원인균. 방광염을 일으키는 주 원인균은 대장균입니다. 여성이 그래서 더 많아요. 그리고 분변 오염의 지표다 하면은 대장균.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여러분 참고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기 중에서 뽕나무 잎에 반점이 생긴 거는 어떤 물질 때문이냐 이렇게 말하면 불화수소예요.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불뽕 이렇게 외우세요. 불뽕. 그래서 그냥 뽕나무 나오면 불화수소, 불뽕. 되셨습니까? 외우지 말고 한번 쓱 봐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요 용어 정의가 문제에서 나오면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DO 하는 말, DO는요 용존산소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BOD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란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 COD 하는 거는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있죠.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자고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DO는 용존산소라는 건 여러분 말뜻에서 보세요. 용이 뭘까요? 녹아서 무슨 말일까요? 존재한다 이 말이죠. 즉 산소가 물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용존, 녹아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안에 산소가 많대. 이 안에 산소가 많다는 말은 여러분 이 물이 깨끗한 거야 더러운 거야? 산소가 많다는 말은 그 물이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았으니까 산소가 많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용존산소 DO가 높다는 말은 여러분 무슨 물이다? 깨끗한 물이야. 되셨습니까? 그럼 거꾸로 어느 물에 용존산소가 낮다 이 말은 안에 산소가 부족하다잖아. 산소가 부족하다는 말은 오염됐으니까 산소가 부족한 거예요. 오염된 물이라는 소린 거죠. 되셨어요? 그래서 용존산소는 산소가 안에 녹아 있다 그 말이에요. 되셨어요? 그 다음에 BOD랑요, COD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끝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다? 요구량이라고 했잖아요. 요구량. 그리고 COD도
요구량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신경 쓰지 마시고 요구량, 산소 요구량이래. 그럼 산소를 더 어떻게 한다고요? 달라고 한다고요. 산소를 왜 달라 그래?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달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자. BOD가 요구량인데 얘가 높다는 말은 산소를 더 많이 달라고 한다는 소리죠. 왜? 그물이 산소가 부족하니까. 산소가 부족하다는 말은 그물은 깨끗하다, 더럽다, 더럽다 이 말이었잖아요. 그래서 산소 요구량이 높다는 말은 안에 산소가 부족하니까 더 많이 요구한다는 소리니까 그물은 오염도가 높다. 그래서 그물은 더러운 물이다. 이 소리입니다. 되셨습니까? COD도 마찬가지야. COD도 앞에 의미가 약간은 다른 개념을 가지고는 있지만 끝에는 결론적으로 산소 요구량이에요. 그러면 산소 요구량이 COD가 높다. 그 말은 산소를 많이 달라고 한다는 거죠. 왜? 부족하니까. 산소가 적으니까. 제가 아까 산소가 적으면 그물은 깨끗하다, 더럽다, 더러운 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염도가 높다. 그 소리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많이 물어요. 깨끗한 물은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물을 거야.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깨끗한 물은 자, 온도, DO가 용존산소죠. DO가 어떤 상태다? 높다. 깨끗하니까 산소가 많은 거지. 높다. 반면에 BOD 이거는 뭐예요? BOD는 요구량이지. 요구량이 이 물이 깨끗하니까 산소 많이 있으니까 필요 없죠. 요구량은 낮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울러서 이때 온도는요. 깨끗한 물은 온도도 낮아요. 온도가 높으면 여러분 균들도 증식 많이 하잖아. 그래서 온도가 낮아요. 그 다음에 염분도 낮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깨끗한 물은 여기 있는 온도도 낮고 온도도 낮고 염분도 낮고 소금기도 적고요. 그 다음에 용존산소는 어떻다? 높고요. 용존산소는 높고 그리고 요구량은 낮고. 그럼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여러분 요거에서 보시면 여기 DO와 BOD는 관계를 봐요. DO가 높으면 BOD는 낮죠. 그리고 또 반대로 DO 용존산소가 만약에 낮아요. 용존산소가 낮다는 말은 물이 깨끗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지. 더러우면 산소 달라고 많이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구량은 높아지겠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깨끗한 물에서 보시다시피 DO와 BOD는 서로 무슨 관계다? 하나가 올라가니까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가 내려가니까 하나는 올라가는 무슨 관계라고 한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이해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수질 오염의 영향이라고 돼 있죠. 자, 우리가 수질 오염이 심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첫 번째 용어 정의를 하나를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부영양화라는 말 있죠. 자, 부영양화는요. 우리가 안에 물에다가 그냥 생활 하수 같은 거 쓰고 음식물 남은 찌꺼기 같은 거 그냥 하수도로 막 버려서 그래. 그럼 하수도로 들어간 그 안에는 우리가 음식물 남은 찌꺼기에 영양분이 있어요, 없어요? 영양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영양분이 그냥 물로 들어가는 거지. 물로 들어가면 그 물에 영양분이 많아질까 적어질까? 음식물에 영양분이 흘러 들어갔으니까 영양분이 그 안에 증가하는 거죠. 그럼 영양분이 증가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흘러 들어가는 음식물 찌꺼기가 영양분이 물속으로 함유가 되면요. 누구 좋은 일만 시킨다? 플랑크톤만 좋은 일을 시켜요. 플랑크톤이 증식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양분이 증가해서 결론적으로 물이 어떻게 된다? 오염된다는 거야. 그래서 물의 가치가 상실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물이 더러워졌다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문제에서 만약에 단답형으로 묻는다면 영양분이 많아서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영양분이 많아서
부자가 된 걸 뭐라고 한다? 부영양화라고 한다고요. 영양분이 많아서 부자가 됐어. 그런데 물은 어떻다? 오염되게 됩니다. 그러면 물에 영양분이 많으면 왜 문제가 됩니까? 플랑크톤이라는 아주 미생물들이 어떻게 한다? 그 영양분을 막 먹어. 그럼 영양분을 막 먹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네들이 증식을 하겠죠. 그네들이 그냥 쫙 밑에 플랑크톤 녀석들이 증식을 해가지고 요 위에 둥둥둥둥둥둥둥둥둥 막 떠 있는 거예요. 요 위에다가 막 이렇게 플랑크톤이 수면 위에 막 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막 플랑크톤이 위에 띄고 있는데 그네들의 색깔이 녹색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네들이 수면 위를 다 그냥 바리케이트 치듯이 다 막아버렸어. 그러면 우리가 외부의 산소가 안으로 물 안으로도 들어와야 햇빛도 들어오고 물도 들어오고 물 안으로 산소가 들어와야 밑에 수중 생물들도 살잖아. 근데 그거를 지네들이 다 수면 위에서 지네들이 다 차단해 버리는 거죠. 그럼 밑에 있는 생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떼죽음을 당하는 거죠. 이렇게 플랑크톤이 수면 위에 떠서 완전히 초록빛을 띠고 있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고요? 죄송해요. 녹조 현상이라고 하겠죠. 녹조 현상. 녹조 현상은 녹색을 띠고 있다 이 말인 거죠. 녹색을 띠고 있는 거야. 녹색을. 반면에 여러분 이렇게 플랑크톤이 녹색을 띠고 있으면 녹조 현상인데 이번에는 그 플랑크톤이 붉은색을 띠고 있어요. 주로 바다에서 이렇게 수면 위에 붉은색을 띠고 있어요. 왜 많아졌다고요? 영양분을 지네가 다 먹어가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붉은색을 띠고 있을 때는 그때를 뭐라고 한다? 적조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 적조 현상이나 녹조 현상은 플랑크톤이 는 거 맞죠? 플랑크톤이 증식한 거 맞죠? 그럼 이 플랑크톤이 왜 증식했을까? 영양분이 물속에 많이 들어와서 부영양화 때문에 적조, 녹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물속에는 또 뭐가 있다? 수은이 있죠. 그래서 수은 때문에 생기는 질환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미나마타병. 외우세요, 여러분. 단답형으로 수은에 중독이 됐을 때 생기는 게 미나마타병.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이타이병은 아프다 하는 뜻이라 그랬죠. 이거는 뭐 때문이다? 카드뮴입니다. 카드뮴. 그래서 카드뮴 하면 이타이병. 그리고 이 카드뮴은 온 뼈마디가 다 아파요. 그래서 통통통 뭐 골통 통통통 다 들어갈 거야. 요통 그 다음에 또 근육통 그 다음에 또 골통 이런 것 등이 생겨요. 요통 그리고 근육통 그리고 뼈까지 아파. 뼈까지 골통 이런 게 생기고 그리고 너무 아프니까 걸을 수 있어 못 걸어? 못 걸어요. 보행장애. 그 다음에 뼈가 들어가야 돼. 골통 뼈 그리고 골연화증 또는 골다공증 이런 것 등이 생기는 게 가듬입니다. 가듬이면 통통통통통 그리고 골뼈 들어가는 거 골연화증 골통 골다공증 이런 말 들어가면 이타이병입니다. 되셨습니까? 이런 것 등 같이 떠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용어 정의에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부영양화는 뭐라 그랬어요? 영양분이 많아서 부자가 되었다. 부영양하죠. 좋은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부활 현상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거냐면 우리가 마시는 물에는요. 염소로 소독을 해.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물에 여러분들이 가끔 옛날에 소독약 냄새가 난다 이래 말할 때 그 약이 염소예요. 근데 염소로 소독을 하면 세균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겠죠. 죽으라고 염소로 소독한 거니까. 그래서 염소 소독한 물의 세균이 처음에는 거의 제로에 가깝게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끝에 보시면 염소 처리한 후 얼마 후에요. 세균이 어떻게 됐다? 더 많이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를 여러분이 세균이 더 많이 증가했다. 거기서 잡으세요. 그럼 그 말은 세균이 어떻게 됐다? 부활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현상을 부활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세균이 더 많이 증가했다. 부활했다. 부활현상이라고 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음료수, 우리가 마시는 음료수 있죠? 음용수, 마시는 물의 적합 구비 조건이에요. 자, 이 정도 물은 되어야지만 마시는 조건으로 적합하다 이 말인 거죠. 그럼 색깔이 어때야 돼? 색깔이 없어야 되겠죠. 무색 투명해야 되겠죠. 무색 투명해야 돼. 그리고 염소 맛 이외에는 이상한 맛이나 냄새가 있으면 안 돼요. 염소 냄새가 나는 거는 괜찮다, 잘못됐다, 괜찮아. 그건 염소 소독했으니까. 그래서 염소 맛 이외에는 없어야 돼요. 염소 맛은 있을 수 있어요.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산성이냐 알칼리냐를 알아보는 산도, pH, 이거는 음료수의 조건은 얼마가 돼야 된다? 외우실 때요. 586이라고 외우세요. 뭐라고요? 586. 586. 자, 586이라고 외우시고 가운데에 점을 찍어버려. 점을 찍어버려. 그럼 뭐가 돼요? 5.8에서 8.6. 586입니다. 되셨습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염소로 소독을 하면요. 그 마시는 물에는 염소가 일부 남아있어요. 그럼 남아있는 염소 뭐라고 할까? 잔류염소라고 하겠습니다. 물속에 남아있는 염소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하나도 없진 않고요. 남아있으니까 얼마 이하라야 된다? 0.1 ppm 이하라야 됩니다. 0.1 ppm 이하. 되셨습니까? 잔류염소는 0.1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세균 있죠. 자, 일반 세균도 하나도 없을 순 없어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습니까? 물 1cc를 펐을 때 물을 1cc를 내가 살포시 떴어요. 그 안에 세균이 100마리는 안 되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100마리가 안 돼도 세균이 있어도 돼요? 있어도 염소로 소독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 세균은 1cc의 물을 펐을 때 100마리 이하라야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이 4번이랑 5번이 막 짬뽕이 돼서 되게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대장균은요. 아까 제가 수질 오염의 지표라는 말 했죠. 그럼 대장균은 이 마시는 물 안에요. 자, 내가 물을 100cc를 떴어요. 100cc를 떴어요. 그때요. 한 마리도 나오면 안 돼요. 물 100cc를 떴을 때 한 마리라도 나오면 그 물은 마시는 물로는 부적합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100cc 중에 한 마리도 나오면 안 된다. 대장균. 일반 세균은요. 1cc 중에 100마리 이하여야 될 것. 되게 두 가지가 막 앞뒤로 바뀌어버리면 안 됩니다. 봐주십니다. 그랬을 때 색깔 그리고 pH, 잔류염소 이 세 가지는 어떻게 한다? 매일 체크를 합니다. 매일 체크를 할 거예요. 이건 수치를. 그 다음에 대장균하고 일반 세균은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체크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마시는 물의 구비 조건 한번 여러분 눈도장 잘 찍으시고요. 잔류염소, 일반 세균, 대장균 이런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숫자 기억해야 될 숫자가 될 겁니다. 외워주시죠.